이 재배학 원론은 이 과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농학에서 어떤 모든 과목의 기초라고 봐요, 저는. 기초.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제 개인적으로 뭐 자격증 뭐 이런 쪽에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당되는 자격증이 뭐 종자기사, 그 다음에 뭐 식물보호기사, 그 다음에 유기농기사 있죠? 유기농업기사. 그 다음에 시설원예, 우리 그 하우스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쪽에 기본 과정으로 돼 있고, 기본 시험 과목으로 돼 있고,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뭐 나중에 나무의사라든지 산림기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요게 그 백 지식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백 지식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 가장 기본 과목이고 또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 전공 과목이고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지금 조금 많이 봐두시면 나중에 이제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모든 용어가 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장하고 2장을 할 거고요. 앞으로 한 8번을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원래 우리 방송대 정규 편제상 아마 15번이죠? 15번이 한 학기로 돼 있는데 아마 15번 여기 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 거예요, 사실. 15번 오시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8번으로 그러니까 두 배수로 압축을 해가지고 그 한 번에 한 두 장 정도? 2개 장 정도를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오히려 이제 빨리 좀 끝나면 나중에 기말고사라든지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더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장, 2장을 할 거고요. 이제 주로 그 교과서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그 파워포인트 있잖아요. 파워포인트 보니까 잘 돼 있던데 그건 어차피 이제 교수님이 또 설명을 해 주실 거니까 그때 또 그걸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또 이렇게 정리하시고 하면 또 이미지화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장, 2장은 사실은 기본 중에 기본. 그러니까 이제 이 과목을 들어가기 위한 약간 이렇게 뭐 썰을 푸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여기서 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런 건 거의 없고 사실은 이제 3장부터 사실 나오고 여기는 사실은 그 앞에 뭐 역사서부터 해가지고 뭐 분류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농학도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의 그런 말들이 그 글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제 재배식물의 기원부터 이제 보시면은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게 뭐 200만 년 뭐 어쩌고 그 얘기 들으셨죠? 그 정도 그 전쯤에 나타났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뭐 수렵 막 사냥하고 그 다음에 뭐 길 가다가 뭐 과일 같은 거 따먹고 이런 식으로 수렵 채취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까 요거는 먹을만해.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다가 심기 시작하고 아마 이제 그런 게 농업의 역사고 그런 농업이 시작된 게 이제 10,000년에서 12,000년 전.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지구 역사상을 놓고 보면 진짜 거의 최근이다. 그리고 이제 그 농업이 시작된 곳은 여기 이제 근동 지역이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니어 이스트라고 해서 이제 여기가 주로 뭐 그 아시아의 서쪽, 그 다음에 유럽의 동쪽, 그 경계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중해서부터 이제 동쪽으로 와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이스라엘 뭐 거기 그 뭐 저기 터키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그쪽을 보통 근동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중심, 그쪽 지역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한 거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작물 여기 보시면 이제 11,000년부터 7,000년까지 뭐 벼밀보리 뭐 이런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은 다 이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식량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야채나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것들이 식량이었던 거 보면 그 당시 식량 문제가 되게 중요했다라고 이제 그분들도 알고 있었고 이거를 농사를 져야 먹고 살 수 있구나. 점점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마 이런 공유, 그죠? 화공유나 뭐 이런
그다음에 이런 옥수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식량이 될 수 있는 작물들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고 이제 그 뒤에 뭐 조금 점점 종류도 늘어나고 기능성 제품도 뭐 이제 그런 식물도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게 뭐 블루베리 이런 것들은 좀 최근 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재배가 뭐냐, 재배. 뭐 재배라는 거는 인간이 그죠? 땅 경지를 이용해서 작물을 기르고 수확을 올리는 경제적 행위라는 걸 이제 재배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용어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용어를 하나씩 이렇게 그 물에 젖듯이 비에 젖듯이 이제 아셔야 되니까 용어를 한 번씩 이렇게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작물이 뭐냐? 수확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모든 식물. 아주 간단하죠,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이 나이가 들어도 공부를 해도 별로 무리가 안 되고 좀 누구나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닌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전자공학을 뭐 전공을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배우는 이제 농업은 다 아는 용어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쉽게 지금 당장은 뭐 용어가 좀 새롭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럼 작물이라는 건 결국 이제 이용성, 그러니까 활용성이겠죠. 그 다음에 경제성, 돈도 돼야 되니까 돈도 되고 활용도 잘 되는 그런 식물에 한정된 걸 이제 작물이라고 보자. 근데 이제 작물이라는 거는 사실은 예전에 뭐 막 자라던 것들 중에서 인간이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개량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만든 어떤 환경, 거기에 이제 적응을 얘가 하면서 이렇게 발달을 했단 말이에요, 작물이. 그래서 이제 기형식물이라는 용어도 써요. 그러니까 원래 식물이 아니고 옛날에 조상에 비해서 보면 지금 와서 보면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 그런 식물. 그거는 이제 기형식물이다. 그리고 이제 인류가 어쨌든 뭐 원하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원하는 그런 부분, 그것만 발달하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겠죠.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올 건데. 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옥수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옥수수가 옛날에는 요런 게 옥수수의 조상이었대요. 이게 테오신테라는. 이제 현재 옥수수. 근데 얘하고 둘을 잘 보시면 그냥 눈으로 봐도 다른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크기가 달라. 그죠? 그 다음에 크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알갱이 있잖아요. 이게 알갱이. 옥수수 알갱이 하나하나가 훨씬 커졌어요. 옛날에 이것도 조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크기도 작고 가볍다 보니까 이 가지 끝에서 열렸어요. 그죠? 이렇게 가지 끝에. 그래도 버틸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게 개량이 되면서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끝에 있으면 자랄 수가 없어. 충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라 그러죠? 곁가지라 그러나? 여기. 요 사이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자라면서 옥수수가 진화 발달을 하면서 점점 커지고, 달아지고, 예를 들면, 맛있어지고, 그 다음에 전분 함량도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옥수수가 발달을 했겠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진짜 작물의 순화라는 표현도 써요. 야생종이 재배종으로 변하는 것. 그게 이제 순화 과정을 거친다고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르기도 쉬워야 되고, 작물이라는 건 뭐 다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기르기가 어려워. 그러면 이걸 작물화해서 돈 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르기도 쉬워야 되고 먹기도 좋아야 되고, 요렇게 점점 야생종이 이렇게 재배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인간의 의도적인 선택, 계속 이렇게 옥수수를 심어 보니까 얘는 큰 알갱이가 열리고 얘는 조금 보니까 비리비리한 게 열리고, 그러면 계속 큰 거를, 그죠? 취해서 거기서 또 종자를 파생을 시켜서 걔를 계속 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과정을 이제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런 애들만 살아남아서 오늘날의 이제 옥수수가 된 거겠죠. 그죠? 그런 옥수수가 됐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어떤 그 의도적인 인간의 선택, 그 다음에 재배 환경, 요런 속에서 옥수수, 뭐 예를 들면 옥수수인 거예요. 얘가 거기에 맞게 계속 바꾸어 가면서 이제 오늘날 옥수수가 됐고, 다른 작물들도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산지라 그러잖아요. 이거 어디 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쌀, 그럼 경기 이천, 쌀, 이런 걸
좀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이제 원산지 개념인데 어느 작물이 최초에 발생했느냐. 이제 여기서 용어가 좀 다른데 그게 원산지예요.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이제 지리적인 기원이라는 건 원산지로부터 이제 작물이 계속 퍼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아까 농업이라는 건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근동 지방에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점점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 퍼져나가는 그 역사 그런 걸 추적을 하는 걸 이제 지리적인 기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시고, 요거를 가장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러시아의 식물학자라고 하는 그 바빌로프예요. 바빌로프. 이제 식물학자이자 이제 유전학자라고 돼 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 이제 농작물들을 다 뭐 얼만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농작물 자기가 아는 한도에서 농작물도 조사했고 걔하고 비슷한 친척 정도 되는 거. 여기서 이제 근연이라는 거는 가까울 근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척벌 되는 거. 걔네들을 갖다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얘가 여기서부터 생겨가지고 이렇게 전파가 됐구나 이런 그죠? 그런 어떤 기원 중심지라 그럴까? 그런 걸 찾아낸 거예요. 그런 걸 연구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작물이 있으면 그 작물에 비슷한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발달되는 어떤 그 모습들을 보고, 여기가 원산지겠구나, 이걸 추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그걸 결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식물종과 다양성, 지리적 분포,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이 사람이 알아낸 거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어떤 원산지가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나름대로 중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1차 중심지에는 우성 형질이 많이 살아남더라. 이제 나중에 뭐 유전학, 여길 가면 이제 우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성 열성. 이제 결혼을 하면 예를 들면 손가락, 발가락 같은 게 이렇게 닮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우성 열성 때문에 그 결정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 생명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그 1차 중심지에는 우성 형질이 많이 발견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2차 중심지에는 2차 중심지는 1차 중심지에서 뻗어나가서 또 한 번 생긴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1차 중심지보다는 열성 형질이 더 많고, 그 다음에 그 지역만의 우성 형질이 또 발견되더라. 뭐 이런 원칙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서 재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성 유전자들이 많이 모인 곳, 그것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것이 바로 원산지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찾아내셨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그 재배 기원의 중심지를 전 세계에 이제 8곳 정도로 지정을 한 거예요. 아까 이제 전 세계 작물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로마자 1번부터 해서 여기 이제 2번이 2개 있는데, 요건 이제 좀 나눠졌지만 어쨌든 요것도 2번이고, 3번, 4번, 5번, 6번, 7번 하면서 여기 이제 신대륙 쪽에 8번, 그죠? 8번까지 총 8개의 지리적인 중심지가 있더라. 그래서 중국 쪽, 이제 중국 포함해서 이게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요쪽, 동북아시아에서 주로 그 지리적인 중심지, 재배 기원 중심지를 가졌던 작물들은 조, 밀, 콩, 팥, 마다. 그 다음에 뭐 인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여기 인도 동남아시아 여기 더운 지역, 여기서는 벼, 참깨, 뭐 사탕수수 이런 것들이 나왔더라. 그래서 이제 벼 같은 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벼가 열대 작물인 거예요. 왜냐면 얘가 열대에서 왔잖아요. 그죠? 이 뜨거운 데서 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열대 작물인 거예요. 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쪽,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밀가루,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밀은 중앙아시아 쪽에서 왔다. 중앙아시아하고 여기 근동 지역, 여기 지금 3번, 4번 지역. 아까 여기 이제 3번이 중앙아시아하고 4번이 이제 근동 지역인 거죠. 여기 사우디 위쪽에 위쪽,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좀 위쪽에 있잖아요. 그죠? 뭐 터키라든지 뭐 이런 쪽. 그런 쪽이 이제 근동 지역. 그 다음에 지중해 지역에서 뭐 완두 유채, 뭐 양귀비, 그 다음에 뭐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멕시코, 남미. 그래서 여기서 뭐 가끔씩 문제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낼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뭘 낼 때 이제 주로 내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벼 같은 게 뭐 어디서 나왔느냐, 원산지가 어디냐,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적이라는 건 우리가 많이 친숙하고 아는 거 있잖아요. 벼, 밀, 뭐 보리, 뭐 콩, 그런 거. 그 다음에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되게 친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물어봐요. 뭐 옥수수 같은 거. 그래서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뭐 문제로 가끔씩 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옥수수하고 뭐 감자 이런 것들, 고구마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이쪽 그죠?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뭐 이런 쪽에서 온 것 같은데 이제 요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말고 외우시라고. 응?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중미 쪽에서는 이제 옥수수, 뭐 호박 이런 게, 고구마 이런 거 친근하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이 왔고, 남미 쪽에서 오히려 이제 감자, 토마토 이런 것들이 왔다. 이런 정도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대충 중요한 작물들이 어느 지역이 원산지다 라는 정도는 교수님들이 이제 이렇게 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교과서가 거의 안 바뀌었다 그랬는데 바뀐 게 보니까 제가 배울 때는 캔돌레였는데 캉돌이라고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교수님이 이걸 바꾸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요 분은 이제 두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데 책에 보면은 캉돌이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빌로프라는 사람하고 캉돌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기억을 해라. 그죠? 작물의 원산지하고 관련된 그런 쪽인 이 두 사람을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바빌로프를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 캉돌은 거의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재배식물의 기원을 저술했다. 이런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만약에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캉돌 쪽까지는 아마 기억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작물이 계속 이제 어디서 기원을 해서 이제 전파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분화가 되잖아요. 점점 종류가 많아지잖아요, 얘가. 응? 이제 종류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분화라 그러는데, 작물이 원래의 것과 다른 여러 갈래의 것으로 갈라지는 현상, 이제 이런 거를 뭐 분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뭐 분화 결과 이제 뭐 여기 뭐 점차 높은 단계로 발전해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분화에서 좀 더 발전한 것이 진화다. 이제 이런 표현, 뭐 요런 정도, 그냥 요건 개념이니까 그런 정도로 알아가시면 되고, 이 분화 과정을 거치려면, 그러니까 작물이 처음에는 뭐 고구마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고구마가 또 여러 가지 고구마로 이렇게 파생이 되고 자꾸 이렇게 분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유전적인 변이가 생겨야 되고, 도태와 적응이 생겨야 되고, 고립, 격절이라는 요 단계를 거친다. 요 용어를 아셔야 돼요. 요 용어가 가끔씩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아마. 요 단계, 요 순서도 나올 수 있어요. 유전적 변이, 도태와 적응, 뭐 거기에 중간에 순화라는 말도 하나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립, 격절. 요 4단계 또는 3단계 요거를 거친다. 요런 것들이 보통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유전적 변이. 얘가 왜냐면 달라지려면 뭔가 조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얘가 뭔가 가지치기 해가지고 새로운 분화돼서 다른 좀 종류가 다른 뭔가가 나오려면 그게,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바뀌어야 걔가 유지가 되면서 걔가 그런 애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유전적 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변이가 생긴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변이는 어떻게 생기냐? 자연적으로 다른 씨하고 이렇게 교잡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 꽃에 다른 꽃가루가 오는 거지. 근데 그게 뭐 같은 종류의 같은 종에서도 오지만 또 다른 종에서도 올 수 있고, 그러면서 자연이라는 건 어떻게 섞일지 모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변이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럼 걔가 이제 시간이 거쳐서 걔가 하나의 종으로 또 발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또는 이 유전적 변이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는 돌연변이가 있어요. 돌연변이. 이게 의도치 않게 갑자기 돌연변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돌연변이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돌연변이가 있고, 화학물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첨가를 하거나, 아니면 방사능, 뭐 감마선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감마선 뭐 이런 것들을 주면 얘가 돌연변이가 또 생기기도 해요. 뭐 화학물질을 투여한다든지. 그래서 얘가 괜히 좀 다른 종이 분화 과정을 거쳐서 다른 종류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자연적으로 뭐 교잡이 생기거나 돌연변이 같은 게 있을 때 이제 유전적 변이가 발생을 하고, 그게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얘가 이제 어쨌든 새로운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얘가 환경 같은 데서 또 살아남아야 결국은 얘가 별도의 종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돼. 얘가 거기서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돌연변이 변이가 생기더라도 돌연변이든 자연변이 교잡이든 변이가 생기더라도 얘가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걸 버티는 작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태와 적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을 놈은 죽고 그게 도태잖아요. 살아남을 놈은 살아남고 이게 이제 도태와 적응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살아남은 놈이 이제 환경에 점점 더 잘 적응을 하면서 그걸 이제 아까 순화 과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 중간에 순화라는 말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순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고립 격절 이렇게 맨 마지막은 이제 고립 격절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유전적인 안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아까 이제 뭔가 유전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걔가 그러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 살아남은 게 계속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 그래야 별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얘가 막 바뀌고 그러면은 그게 종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유지가 돼야 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유지가 돼서 살아남아야 걔가 별도로 분화가 됐다고 보면 돼요. 걔가 분화가 된 거예요, 걔가 도중에 탈락이 되거나 죽거나 아니면 뭐 저기 순화 과정을 못 거치면 얘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고립 격절이 생기는 거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지면 아무래도 멀리 떨어지면 다른 놈이랑 섞일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걸 지리적 격절이라 그래요. 지리적 격절.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리적인 격절. 생리적인 격절은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 생식기관 이런 것들이 잘 섞이지 않게 그렇게 남의 다른 씨가 여기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발전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일종의 생리적 격절이라고 하고, 또 인위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인 격절, 이런 것들을 어떤 고립 상태를 이게 격절은 결국 고립인데, 그 고립 상태가 유지가 돼야 걔가 하나의 별도의 종으로서 분화가 되더라. 여기 이제 순화 과정에 아까 중간에 잠시 뛰어넘었는데, 이제 순화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야생종과 재배종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야생종을, 예를 들면 요걸 쌀이라고 보시면 돼. 쌀이라고 보시면 되고, 재배종도 쌀이라고 보면 돼요. 옛날에 쌀이 있었을 거고, 오늘날에 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쌀을 재배종이라고 보자고요. 그 다음에 옛날의 쌀은 이제 야생종이겠죠? 그러면 옛날의 쌀은 발화가 이렇게 일정하게 안 나요. 어떤 놈은 빨리 나고 어떤 놈은 늦게 나고 지 멋대로 난단 말이에요. 근데 재배종들은 그 중에서 빠르고 뭐 좀 균일하고 그런 애들만, 좋은 애들만 뽑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계속 발전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인간이 유리하게 바꿨다 그랬잖아요. 재배종은 인간이 활용하기에, 먹기에 또는 재배하기에 유리하게 바꿨기 때문에 발화가 균일하게 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균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종자의 탄립성이 뭐죠? 종자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가 열렸어. 벼가 근데 옛날 벼는 얘는 자기 자손을 퍼뜨려야 된다는 생존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벼가 이제 만들어지면 얘가 저절로 떨어져. 땅에. 왜냐면 빨리 자기 새끼를 만들려고.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벼가 붙어 있어야 걔를 수확을 해서 탈곡을 해가지고 하는데 땅에 다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자 탄립성에 그러니까 종자 탄립성은 잘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종자 탄립이 잘 안 되는 애들만 계속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오늘날 재배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거는 종자를 퍼뜨리려고 노력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능력이 별로 필요 없어. 지금 수확을 잘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심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종자에. 그 다음에 옛날에 종자들은 비가 언제 올지 그때까지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자의 수명이 길었어. 근데 요새 종자는 뭐 2, 3년? 뭐 2, 3년짜리도 있고 어떤 건 1년이면은 벌써 싹이 잘 안 나는 그런 다른 종자들도 있어요. 그런 종자들도 있고. 그래서 옛날 종자들은 수명이 길었는데 요새의 종자들, 재배종은 짧더라. 옛날은 꽃가루가 많아. 왜냐면 번식을 잘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건 자연의 의도를 생각을 하셔야 돼. 자연 입장에서 씨를 많이 퍼뜨리고 내 후손을 많이 만들려는 그런 입장에서 옛날에 야생종들은 그랬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 지금은 인간이 활용하기 유리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요 표를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비교해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야생종과 재배종의 뭐 특징이 뭐 잘못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가 제일 많이 먹는 곡류가 뭐겠습니까? 이제 밀이죠, 밀. 뭐 일반적으로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제일 많이 재배하는 게 밀쌀, 그다음에 옥수수라고. 근데 이게 언제 책인지 모르겠어요. 이 데이터가. 요새는 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뭐 순서가 나오거나 그럴 때는 책에 있는 대로 하셔야 돼. 어쨌든. 요새는 아마 밀, 옥수수, 쌀일지도 몰라요.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그렇게도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인간이 현재 제일 많이 먹는 건 밀이다. 제일 재배를 많이 하는 게 밀인데, 밀이 오늘날 이제 먹는 밀은 여기 맨 밑에 있는 빵밀이라 그래요. 빵밀. 요 빵밀을 제일 많이 먹는데요. 여기 빵 만드는 데 쓰기 때문에 빵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보통밀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많이 먹으니까 보통밀이 됐어요. 그래서 빵밀, 보통밀인데 얘가 처음부터 이렇게 오늘날 이런 빵밀이 아니었고, 옛날에는 이렇게 야생종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일립계 밀이라고 해서 뭐 AA 게놈을 가지고 있는, 이제 게놈 같은 건 나중에 유전학에서 나올 건데, 요런 게놈을 가지고 있는 밀도 있고, 뭐 비비라는 애가 있는데 요것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뭐 4배체짜리 요런 뭐 듀런 밀도 만들고,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개밀이라고 해서 요것들이 또 들어와서 요 유전자가 여기 보면 A하고 B, 그래서 여기서 온 D, 여기 합쳐진 AABBDD라는 요런 빵밀이 만들어졌다. 이제 요게 오늘날 우리가 많이 먹는 밀이다. 요런 얘기예요, 요게. 뭐 밀의 분화 과정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결정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밀은 어떤 그 이유는 여기 개밀이라는 애 있잖아요. 얘 때문에 오늘날 빵을 만들어 먹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그 빵이라는 게 이제 보면 대부분 탄수화물 뭐 이런 거일 것 같잖아요. 대부분 곡류들은 탄수화물들이 많은데, 근데 밀에는 생각보다 단백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단백질이 결국 이제 글루텐이라는 성분인데, 얘가 부풀어 오르게 하는 성분이거든요. 빵을 왜 효모, 우리가 말하는 이스트에다가 이렇게 발효를 시켜놓으면 얘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얘가 빵이. 그 부풀어 오르는 그 능력을 제공한 게 이 개밀이라는 밀이에요. 그래서 얘가 합쳐지면서부터 빵이 본격적으로 인류가 많이 식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됐다. 이제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물의 수량 삼각형 뭐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 여기서 수량이라는 건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량. 작물이 생산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돼야죠? 환경이 좋아야 돼. 재배 환경이 좋아야지. 뭐 날씨가 뭐 이상하게 막 뭐 홍수가 진다든지, 어떤 때는 뭐 갑자기 얼음 우박이 진다든지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재배 환경도 좋아야 되고, 이 유전성은 식물 자체가 좋아야 돼. 그 작물 자체가 씨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작물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야. 작물 자체가 좋아야 얘가 한 40% 정도를 차고해요. 얘가 전체 어떤 수량의 40~50%는 결국 이제 이 작물이 어떤 놈이냐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좋은 놈이면 그 다음에 재배 환경도 좋고 재배 기술이 좋을 때 잘 수확이 많아지는 거지, 얘 자체가 별로 그 비리비리하고 이렇게 좀, 아니면 옛날 거 같은 거를 심어봐야 잘 그 소출이 많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유전성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작물 자체의 성질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배 기술, 요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이렇게 조화가 돼야 결국 이제 수량이라는 것이 많아진다. 근데 굳이 뭐 삼각형이라는 걸 왜 썼냐? 이 사람이 조금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라는 거에 이 수량이라는 걸 여기서 보면 면적이라고 본 거예요. 이 면적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재배 기술과 재배 환경과 유전성이라는 요 길이들 있잖아요. 요 길이들. 요 변의 길이라고 그럴까요? 이 변의 길이가 골고루 다 길어야 아웃핏이 크잖아요.
예를 들면 재배 환경도 좋고 재배 기술도 좋은데 유전성이 만약에 벌이가 거의 안 나와.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그럼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다른 변도 마찬가지예요. 재배 환경과 유전성은 좋은데 재배 기술이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이게 변이 줄어들기 때문에 면적이 확 줄어드는 것처럼 요 수량이 좋아지려면 요 삼각형의 면적이 결국 면적을 좌우하는 것들, 그것은 재배 환경과 유전성과 재배 기술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요 표현, 이제 요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최소율의 법칙은 뭐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 하나가 결국은 이 생육을 좌우하더라.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가 좋아도 하나가 너무 안 좋으면 걔가 결국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발목을. 그 이제 최소율의 법칙이에요. 가장 그 발목을 잡을 만한 것들, 최소. 그런 요소 하나가, 부족한 요소가 결국은 수량도 좌우하더라. 뭐 이제 요런 얘기가 이제 1장에서 돼 있고, 1장은 뭐 여러분들이 교과서 이렇게 지적지적 넘겨보셔도 알겠지만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2장도 사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되게 희망 삼아서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